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의 이야기입니다. 2017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한 남자가 암살당합니다. 그의 이름은 김정남. 그리고 며칠 뒤 어두운 방에서 한 청년이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다. 그 순간 세계 정보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김정은의 조카. 북한 권력의 또 다른 후계자.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일부 정보에 따르면 그는 미국 정보기관의 보호 아래 숨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정은을 노린 극비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이 실패한 뒤 완전히 사라진 한 남자. 지금부터 세상이 거의 알지 못하는 김한솔의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15년 11월 맨해튼의 밤 공기는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센트럴 파크 남쪽 끝자락 가로등 빛조차 닿지 않는 골목. 검은 코트를 깊이 여민 한 남자가 주위를 살피며 골목을 가로질렀습니다. 발걸음은 빠르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훈련이 몸에 밴 자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카페의 문을 밀고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양건. 북쪽의 폐쇄된 왕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은 자 김정은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대남 공작의 총책임자. 수십 년을 어둠 속에서 살아온 사내. 그러나 그날 밤 그는 국가를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장성택이 처형된 지 2해가 지났습니다.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반역죄, 종파주의. 그러나 평양의 내부를 아는 자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반역이 아니라 숙청이었다는 것을, 권력의 자리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죄였다는 것을. 김양건은 그 처형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화면 속 장성택의 얼굴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것이 나의 미래일 수 있다. 아니, 저것이 나의 미래다. 그날 이후 김양건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가? 최측근들이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식사를 나누던 자가 오늘 아침 자리에 없었습니다. 혁명 동지였던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름조차 지워지는 세계, 존재했다는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는 세계. 김양건은 그 세계의 법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그 법칙을 집행해온 자였으니까요. 그렇기에 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만든 함정에 자신이 빠지는 것이 시간 문제라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쪽 구석, 창가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 김이 오르는 커피잔 너머로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뿔테 안경에 단정한 코트,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표정은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얼핏 보면 유럽 어디선가 온 유학생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이도록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양건이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그 눈, 그 형형한 눈빛만은 어떤 위장으로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을 평양 권력의 심장부에서 살아온 김양건은 알았습니다. 저 눈빛은 위조할 수 없다는 것을. 먼 북쪽 왕조의 피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눈빛. 그 청년의 이름은 김한솔. 독재자 김정은의 조카. 그리고 김정남의 아들. 숙청된 자의 핏줄이었습니다. 비서님, 평양의 공기가 많이 무겁지요? 첫 마디였습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단 15글자. 그러나 그 15글자는 김양건의 가슴속 깊은 곳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그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왔는지 안다.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있다. 김양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피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힘을 주면서. 두 사람 모두 이 순간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돌아갈 곳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대화는 새벽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카페 주인은 11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카페는 오래전부터 그런 자리였습니다.
김양권은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북쪽 왕궁의 지하 경호 시스템, 1호 열차의 보안 코드 체계, 김정은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 내부 이동 경로, 비공개 거처의 위치와 주기, 측근 경호대의 교대 시간, 수십 년을 쌓아온 정보들이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김한솔은 듣고 또 들었습니다. 메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의 손은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자의 분노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차갑게 굳습니다. 강철처럼. 그리고 강철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추려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수백만 명의 삶이 저 한 사람의 관계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역시 바로 이것입니다. 김한솔의 말이 끝났을 때 창밖으로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맨해튼의 밤비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김양권은 한참 동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평양의 풍경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얼굴, 이미 사라진 자들의 이름, 그리고 언젠가 자신을 부를 총소리. 김양권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한 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역사에는 총성보다 더 큰 소리를 내는 침묵이 있습니다. 그날 밤 맨해튼의 그 카페에서 두 사람의 침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6차례 더 접선했습니다. 파리, 암스테르담, 두바이, 홍콩, 방콕, 프라하. 매번 다른 도시, 매번 다른 얼굴, 매번 다른 이름. 그러나 매번 같은 목적이었습니다. 김양권은 자신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해온 내부 협력자 네트워크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평양 깊숙이 심어진 자들의 이름, 그들과 연결된 암호 체계, 피상시 연락 루트. 김한솔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해외 자금줄과 정보 채널, 그리고 국제 협력자들의 존재를 공개했습니다. 두 개의 세계가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설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을 향한 역사상 가장 은밀하고 가장 위험한 계획이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의 끝에 영웅의 자리는 없다는 것을,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생존이었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하나로 엮인 그 밤, 맨해튼의 빗속에서 역사는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리고 절대로 돌이킬 수 없이. 이막슨 그림자 군단, 블랙 섀도우의 탄생. 계획에는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블랙 섀도우라 불렀습니다. 그림자보다 짙고 어둠보다 깊은 조직.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나 세상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유령들의 군단이었습니다. 이름을 짓던 날 밤, 김한솔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위스의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모든 빛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빛이 없는 곳에서 움직여야 한다. 그림자가 되어야 한다. 블랙 섀도우. 그 이름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김한솔은 유럽의 은신처로 몸을 숨겼습니다. 스위스 국경에서 40km, 프랑스 쥐라 산맥 기슭의 낡은 농가였습니다. 컷에서 보면 오래된 포도 농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에는 작전 지휘소가 있었습니다. 암호화된 통신 장비, 위성 연결 단말기, 그리고 북쪽 왕국의 내부 지도가 벽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국적도 이름도 지워진 채 오직 작전만이 그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지도 앞에 섰습니다. 평양, 중구역, 1호 관저. 붉은 원이 표시된 그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단 한마디를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라. 블랙 섀도우의 대원들은 어떻게 모였을까요? 그것은 또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김한솔은 처음부터 광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공개 모집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한 명씩 직접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대원은 루마니아 출신의
전직 특수부대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아이, 코드명 울프. 그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훈련 중 동료를 잃은 뒤 제대했습니다. 술로 치세우던 그에게 김한솔은 찾아갔습니다. 새벽 2시에 부쿠레 슈티 골목. 김한솔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단 2마디를 했습니다. 당신의 동료를 죽게 한 명령은 어디서 왔는지 압니까? 미아이는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출신의 사이버 전문가였습니다. 코드명 고스트. 모사드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내부 비리를 목격한 후 스스로 나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어떤 보안 시스템도 뚫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김한솔이 그를 찾았을 때 그는 텔아비브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코드를 짜고 있었습니다. 김한솔은 그의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북쪽 왕국의 핵 통제 시스템 뚫을 수 있겠습니까? 고스트는 키보드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언제까지요? 계약은 그 순간 성사됐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북쪽 왕국 출신의 전직 근위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서 탈출한 자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자들, 가족을 두고 온 자들, 그리고 지금도 매일 밤 평양에 남겨진 사람들을 꿈에서 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김한솔의 제안은 폭수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저 체제가 무너져야 남겨진 가족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의 이야기는 특히 가슴을 울렸습니다. 코드명 레드, 실명은 팍철수. 전직 김정은 근위대 3중대 소속. 그는 2014년 탈출했습니다. 탈출 직전 그의 아내가 발각됐습니다. 그는 혼자 국경을 넘었습니다. 아내를 두고, 어린 딸을 두고. 그는 지금도 그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 죄책감이 그를 블랙 섀도우로 이끌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령 자신이 그 세상을 보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모인 대원들은 모두 23명이었습니다. 23개의 사연, 23가지의 이유. 그러나 하나의 목표. 프랑스 중남부의 깊은 숲속, 해발 820m의 산중, 마을에서 30km 떨어진 그곳에 훈련 기지가 세워졌습니다. 김양권이 제공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북쪽 왕궁의 구조를 실물 크기로 재현했습니다. 철조망의 간격, 검문소의 위치, 지하 벙커로 이어지는 통로의 길이까지 오차는 10cm 이내였습니다. 이 단지를 짓는데 2달과 열흘이 걸렸습니다. 설계도 한 장 한 장이 누군가의 목숨과 맞바꾼 정보였습니다. 대원들은 그것을 알았기에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은 잔인했습니다. 새벽 4시 교관이 막사 문을 걷어찼습니다. 5초 안에 완전 군장. 그렇지 못한 자는 그날의 훈련을 전부 다시 처음부터. 첫 주에 3명이 이탈했습니다. 김한솔은 그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선택으로 온 곳입니다. 선택으로 떠나는 것도 막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이곳에서 본 것은 모두 잊어야 합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남은 20명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오전 훈련은 체력과 전술이었습니다. 10km 완전 군장 구보, 장애물 돌파, 근접 격투, 사격 정밀도 훈련. 오후 훈련은 침투였습니다. 실제 건물 구조 안에서 경호원 역할을 하는 교관들을 피해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훈련. 처음 한 달 동안 성공한 팀은 단 한 팀도 없었습니다. 매번 어딘가에서 발각됐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매번 다시. 야간 훈련은 더 가혹했습니다. 조명 없이, 통신 없이, 오직 몸의 감각만으로 목표물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영하 5도의 습속을 3시간 동안 기어다니는 훈련을 그들은 매주 3번 반복했습니다. 옷은 진흙으로 뒤덮였고 손은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분 안에 진입하고 2분 안에 상황을 종료한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없다.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는 없기 때문이다. 김한솔은 훈련 시작 전 매일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자 대원들은 스스로 이 말을 외웠습니다. 잠들기 전에, 눈을 뜰 때,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에 그것이 그들의 기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훈련 시작. 두 달째 되던 날 그것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 40분. 야간 외벽 침투 훈련이었습니다. 김한솔은 가상 벙커의 외벽을 타고 오르고 있었습니다. 높이 4m. 왼쪽 발판이 무너졌습니다. 몸이 반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왼쪽 어깨가 먼저 바닥에 닿았습니다. 둔탁한 소리. 뼈가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미아이가 달려왔습니다. 대장 괜찮습니까? 김한솔은 오른손으로 땅을 짚으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응급 이송. 스위스 제네바. 비공개 병원. 신원불명의 환자로 입원. 진단명은 왼쪽 어깨 관절 완전 탈구,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쇄골 미쇄골절. 담당 의사는 말했습니다. 최소 3달 안정. 최소 6달 재활.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한 회복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병실의 천장은 새하였습니다. 소독약 냄새. 링거줄이 연결된 왼팔. 창밖으로는 제네바의 밤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김한솔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2월 13일 오전 9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2번 터미널. 김정남은 마카오행 탑승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중년 남성처럼 보였습니다. 검은 재킷 청바지, 주머니에는 여권과 약간의 현금. 그는 그날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것도, 두 여성이 뒤에서 다가오는 것도, 손바닥에 묻힌 VX 신경작용제가 얼굴에 닿는 순간 그는 그것이 장난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카운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누가 내 얼굴에 뭔가를 발랐어요. 웃으며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분 후 김정남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김한솔은 그 소식을 네덜란드에서 들었습니다. 맨 처음 든 감정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멈췄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용광로였습니다. 그 뜨거움이 지금 이 자리까지 그를 이끌어온 것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눈을 뜬 김한솔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통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링거줄을 뽑았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움직이면 평생 이 팔을 못 씁니다. 김한솔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팔이 조금 불편해도 됩니다. 하지만 시간은 불편하면 안 됩니다. 의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팔걸이를 한 채 훈련장으로 돌아온 날 대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전부 동시에 말없는 경례였습니다. 김한솔은 그들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훈련 재개합니다. 왼팔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른팔로 할 수 있는 모든 훈련을 2배로 늘렸습니다. 한 손 사격, 한 팔 침투, 한 손 격투. 교관 미아이가 말렸습니다. 이러다 오른팔마저 망가집니다, 대장. 김한솔은 방아쇠를 당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이 손가락만 움직이면 됩니다. 레드 팍철수가 그날 밤 김한솔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팍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딸 사진을 매일 봅니다. 지금쯤 11살이겠지요. 평양 어딘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저를 원망하고 있겠지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김한솔은 그 손 위에 자신의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없는 하늘 아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영상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뼈가 붓고 있었습니다. 근육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의사는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김한솔은 말했습니다. 의학이 설명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유입니다. 완전 복귀는 부상 6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김한솔은 대원들 앞에 섰습니다. 왼쪽 어깨에는 아직 붕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부상 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나는 한번 쓰러졌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다시 여기 서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끝내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훈련은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수중 침투. 동남아시아의 이름 없는 외딴 섬. 밤바다는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김한솔은 물속에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공항이 환한 조명 아래에서 아버지를 죽인 그 독극물이 20분 만에 한 사람을 지워버린 그 명령이 이제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레이더를 피하는 나노트론, 소리 없이 작동하는 특수소음기, 김양건이 넘긴 보안 코드를 실시간 해킹하는 전자전 장비, 고스트가 직접 설계한 침투용 신호 교란 장치. 이것들이 실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대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수천 번의 훈련이 그것을 몸에 새겨 넣었으니까요. 자금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정남이 오랜 세월 해외에 숨겨놓은 비자금의 일부, 마카오, 싱가포르, 두바이 여러 계좌를 거쳐 조용히 흘러들어온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서방 세계의 민주주의 후원 세력. 그들은 왜 도왔을까요?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유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김한솔은 상관없었습니다. 정의는 때로 더러운 돈으로 지어집니다. 그것이 이 세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이상이었고 그 현실을 이용하는 것이 전략이었습니다. 6개월의 준비, 20명의 대원, 수천 번의 훈련, 그리고 단 하나의 목표. 블랙 섀도우는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모든 톱니다. 바퀴가 맞물렸습니다. 모든 경로가 검증됐습니다. 모든 변수가 계산됐습니다. 20명의 심장이 같은 박자로 뛰고 있었습니다. 박절수는 그날 밤 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 빨간 머리핀. 그는 사진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김한솔은 지도 앞에 섰습니다. 붉은 원이 표시된 그 지점. 평양, 중구역, 1호 관저. 그는 손가락으로 그 지점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듯 아주 낮고 조용하게. 이제 갑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산막전 사자굴 속으로 평양 침투와 7개의 검문소. 착전명 라스트 섀도우.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김한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양, 중구역, 목표 지점, 라스트 섀도우, 마지막 그림자. 이보다 더 정확한 이름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결행일은 11월의 마지막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독재자 김정은이 평양 류경체육관에서 열리는 대규모 열병식을 관람하는 날, 수만 명의 군중이 운집하고 경호 병력의 시선과 인력이 외부 행사에 집중되는 날, 1년에 단 한 번 내부 경비가 가장 느슨해지는 그 하루. 블랙 섀도우는 그 하루를 위해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작전 개시 72시간 전, 김한솔은 대원들을 한 명씩 불러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장비 확인, 루트 암기, 피상 탈출 경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한 명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20명 모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 한 글자가 김한솔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서 돌아와야 한다는 무게였습니다. 작전 개시 24시간 전, 김한솔은 혼자 작전 지휘소에 앉았습니다. 지도 앞에 그는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김정남이 웃고 있는 사진, 아직 젊었던 시절의 사진, 김한솔이 어린아이였을 때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1월 26일 오후 6시 정각, 황해 바다 위 합법적인 선적 서류를 갖춘 위장 무역선이 중국 단둥항을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선명은 신흥호, 공식 화물은 농기계 부품. 그러나 선창 깊은 곳 화물 컨테이너 사이에 숨겨진 가로 2m, 세로 1m의 공간. 그 비좁은 어둠 속에 김한솔과 정예 대원 11명이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희박했습니다. 온도는 영하 3도. 파도가 칠 때마다 컨테이너가 삐걱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12개의 심장박동만이 그 공간을 채웠습니다. 40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화장실은 없었습니다. 따뜻한 음식도 없었습니다. 오직 에너지바 2개와 물 한 병, 레드 팍절수가 옆에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탈출할 때 두만강을 건넜는데 그때보다는 낫습니다. 누군가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 공간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30시간째 대원 중 한 명인 코드명 폭스가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밀폐 공간 공포증이 발현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김한솔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폭스의 숨이 천천히 안정됐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가겠다는 신호였습니다. 11월 27일 밤 11시 42분 서해 어딘가의 해안, 인적이 없는 모래사장, 검은 고무보트가 엔진 소리 하나 없이 파도를 타고 소리 없이 해안에 닿았습니다. 나노트론이 먼저 날았습니다. 고스트가 단말기로 반경 2km의 열감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클리어. 그 한마디에 그림자들이 하나씩 물 위로 올라섰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까지 찼습니다. 11명이 먼저 내렸습니다. 김한솔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의 발이 모래사장에 닿는 순간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단 1초. 이 땅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흙 냄새, 바다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의 냄새. 어린 시절 평양에서 맡았던 냄새. 기억 속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낯설었습니다. 동시에 아프도록 익숙했습니다. 이곳은 그가 태어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버린 땅이었습니다. 아니, 그가 떠나야 했던 땅이었습니다. 김한솔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1초가 지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감정은 나중에, 지금은 임무만. 이동합니다. 평양까지는 140km. 그리고 7개의 검문소. 위장 차량은 미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농산물 운반 트럭 2대. 번호판은 함경도 등록.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김양권의 내부 협력자가 2달 전부터 준비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대원들은 침칸 깊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한솔은 침칸 맨 안쪽. 그는 권총을 확인했습니다. 안전장치, 탄창,
소음기.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 해안에서 10km. 새벽 1시 20분. 트럭이 멈췄습니다. 군관 2명이 차량 주변을 걸었습니다. 손전등이 켜졌습니다. 침칸을 향해 김한솔은 숨을 멈췄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포대 자루들 사이를 천천히 후었습니다. 그 빛이 김한솔의 얼굴에서 불과 30cm 앞에서 멈췄습니다. 1초, 2초, 3초, 통과. 단투 글자.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김한솔은 그제야 입안의 공기를 조용히 내보냈습니다. 그 두 글자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두 번째 검문소, 세 번째 검문소. 이 두 곳은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됐습니다. 김양건이 수년에 걸쳐 구축해온 내부 협력자들이 미리 처리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검문 책임자는 협력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는 척하다가 조용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암묵적 규칙이었습니다. 서로를 모르는 척, 서로를 본 적 없는 척. 그렇게 역사는 이름 없는 자들의 용기로 쌓여갑니다. 네 번째 검문소는 아예 우회했습니다. 김양건이 제공한 지도, 공식 도로 위에는 없는 길들이 빼곡히 표시된 그 지도. 30년 넘게 이 나라의 그림자 속을 움직여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길들이었습니다. 트럭은 불을 끈 채 논두렁 사이를 달렸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고스트의 야간 투시 단말기가 앞길을 안내했습니다. 12분 후 트럭은 검문소를 5km 우회하여 다시 본도로로 합류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검문소. 평양 외곽 진입로. 새벽 2시 41분. 이곳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김양건이 미리 경고했습니다. 여기는 이중대 소속입니다. 개인적으로 까다로운 인물이 책임자입니다. 어떤 협력자도 그 자를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블랙 섀도우는 이 검문소를 위해 별도의 대비책을 세워뒀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문 요원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전등으로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짐칸으로 걸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손전등 빛이 짐칸 안을 천천히 후기 시작했습니다. 김한솔은 포대 자루 뒤에 납작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권총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린 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미아이가 어둠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하면 움직이겠다는 신호였습니다. 김한솔은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손전등이 멈췄습니다. 요원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포대 자루의 배열이 왠지 어색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한 발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전등을 들어 포대 자루 위쪽을 비췄습니다. 동무, 어디서 본 얼굴인데. 그 말이 공기를 얼렸습니다. 신분증 다시 내보라오. 0.3초의 침묵. 그 0.3초 안에서 김한솔의 머릿속은 전속력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압, 도주, 교전, 작전 중단, 12명의 목숨, 6개월의 준비, 아버지의 사진, 박철수의 딸. 0.3초가 3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 거기. 트럭 뒤쪽에서 굵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중앙당 물자 수송 차량에. 이게 무슨 행패야. 담당 군관 이름이 뭐야? 지금 당장 보고한다. 군복을 입은 한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어깨에는 상급 계급장, 목소리에는 절대적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검문 요원이 움찔했습니다. 반사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남자는 김양건의 마지막 인적 자산이었습니다. 이름도 계급도 실제 신원도 알 수 없는 누군가였습니다. 오직 이 순간 하나를 위해 수년 동안 제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첩보의 세계입니다. 화려한 작전 뒤에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검문 요원이 신분증을 돌려주었습니다. 짐칸문이 닫혔습니다.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한솔은 방아쇠에서 손가락을 뗐습니다.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그 손을 바지에 조용히 닦았습니다. 옆에서 미아이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대장,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김한솔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다음, 계속, 6번째 검문소, 7번째 검문소, 열병식 준비로 검문소 인력이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확인, 형식적인 통과, 김양건이 예측한 대로였습니다. 노련한 자의 경험은 어떤 첨단 장비보다도 정확합니다. 30년의 경험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새벽 3시 17분, 블랙 섀도우는 평양 시내로 진입했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대원들이 하나씩 짐칸에서 내렸습니다. 버려진 창고 건물, 미리 확보된 거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루트를 재확인했습니다. 창고 창문 너머, 저 멀리 류경체육관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조명, 수만 명의 군중, 그리고 그 빛의 한가운데 김정은이 있었습니다. 거리는 단 2km. 저격수, 코드명 스나이퍼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옥상, 사전에 선정된 위치, 스코프를 들었습니다. 조준경 안으로 체육관 정면이 들어왔습니다. 조금만 더. 목표물이 스코프 안으로 들어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김한솔은 창고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6개월, 수천 번의 훈련, 팍철수의 눈물, 자신의 부러진 어깨, 맨해튼의 빗소리,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 모든 것이 이 순간을 향해 흘러왔습니다. 그는 이어피스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전 대원에게 동시에 들리는 주파수,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스트 섀도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역사가 숨을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2km 너머의 빛이 흔들리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향해 어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흔적 없이,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진 계획, 사라진 유령, 발포 명령이 내려지기 불과 11초 전이었습니다. 스나이퍼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스코프 안으로 목표물의 윤곽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2km. 바람의 속도, 온도, 습도, 모든 변수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의 준비가 21초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10초, 9초, 8초. 그때였습니다. 김한솔의 이어폰에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암호화된 긴급 채널.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이 채널로 연결되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3명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유럽의 외부 지원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즉시 철수하라. 지금 당장. 정보가 유출됐다. 김양건이 없어졌다. 없어졌다. 그 단어가 김한솔의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없어졌다. 이왕국에서. 그 단어는 하나의 의미만을 가집니다. 죽었다. 아니, 지워졌다. 김양건. 북쪽 왕국의 노동당 피서. 2015년 맨해튼의 카페에서 처음 마주 앉았던 그 남자. 커피잔을 들며 떨리는 손을 숨기던 그 남자. 수십 년의 정보와 수백 명의 협력자 네트워크를 모두 넘겨준 그 남자. 그날 밤 고개를 끄덕이며 살아남겠다고 결심했던 그 남자가 지워졌습니다. 공식 발표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하지만 이왕국에서 고위급 인사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는 언제나 하나의 의미만을 가집니다. 누군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맨해튼이었을까요?
팔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였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김한솔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나중에, 지금은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다시 기회가 옵니다. 그는 이어폰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전원 철수, 지금 즉시. 그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그것이 더 가슴을 졸이게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순간에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평양 시내에 사이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가 울리자 곧 10개가 됐습니다. 10개가 20개가 됐습니다. 도시 전체가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창고 창문 너머로 수색 조명이 밤하늘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장갑차에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 진동이 발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블랙 섀도우는 창고를 뛰쳐나왔습니다. 사전에 탑사해둔 경로, 낡은 건물 지하실, 그 뒤편에 숨겨진 하수도 입구, 무거운 철 덮개를 미아이가 양손으로 드러냈습니다. 악취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무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2명이 차례로 어둠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김한솔은 마지막이었습니다. 덮개를 닫으며 마지막으로 밖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수색 조명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수도는 좁았습니다. 허리를 굽혀야 했습니다. 낮고 차가운 철벽, 발목까지 차오른 더러운 물,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외침, 그리고 총성, 한 발, 두 발, 그리고 연속 사격. 김한솔은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그리고 그 소리 뒤에 쓰러지는 소리를,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닿는 소리를. 폭스, 코드명 폭스였습니다. 밀폐 공간에서도 끝까지 버텨낸 그 사람이었습니다. 폭스, 미아이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김한솔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계속 가. 하지만 대장, 계속 가. 두 번째 총성이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레드였습니다. 팍철수였습니다. 딸의 사진을 매일 보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말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김한솔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모두가 끝이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빚은 반드시 갚겠다고. 이 이름들을 반드시 기억하겠다고. 폭스, 레드, 두 이름이 가슴 속에 새겨졌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하수도는 평양 외곽의 하천으로 이어졌습니다. 300m를 허리를 굽힌 채 전력 질주했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허벅지가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출구, 하천 옆이 낡은 배수구, 미아이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밖을 확인했습니다. 클리어. 하나씩 기어 올라왔습니다. 폭스가 없었습니다. 레드가 없었습니다. 10명이었습니다. 12명이 10명이 됐습니다. 미리 대기 중이던 위장 차량으로 갈아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기도 전에 출발했습니다. 새벽 4시 53분 평양 외곽의 비공개 비행장, 활주로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짧은 콘크리트 바닥, 국적 표시가 없는 소형 항공기 한 대가 이미 엔진을 예열하고 있었습니다. 프로펠러가 돌고 있었습니다. 도어가 열려 있었습니다. 탑승까지 걸린 시간 90초. 항공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륙했습니다. 평양의 야경이 창문 너머로 멀어졌습니다. 그 빛들이 작아지고 흐려지고 사라졌습니다. 김한솔은 창문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폭스, 레드, 폭스의 웃음. 밀폐된 컨테이너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내던 그 웃음. 레드의 손, 딸의 사진 앞에서 떨리던 그 손. 김한솔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그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이것만큼은 참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김양권은 공식 역적으로 규정됐습니다.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북쪽 왕국의 어떤 기록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확인하려 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위험해질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세계의 잔인한 법칙이었습니다. 김한솔은 다시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블랙 섀도우라는 이름도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록도 없습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단지 소문만이 있습니다. 현재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부 정보 소식통은 말합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보호 아래 완전히 다른 신원으로 살고 있다고. 또 다른 소식통은 말합니다. 동유럽의 어딘가에서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세 번째 이름으로, 세 번째 계획으로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림자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존재하되 증명되지 않는 것. 김정은은 아직도 그 옥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측근들은 조용히 전합니다. 그가 종종 밤중에 잠에서 깨어난다고.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눈을 뜬다고.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 어둠을 바라본다고. 아무것도 없는 어둠을 향해 오랫동안 서 있다가 조용히 커튼을 닫고 돌아선다고. 두려움이란 이런 것입니다. 적의 이름을 알 때보다 그 이름조차 모를 때 더 깊어집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그 감각. 그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커튼으로도 역사의 만약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봅니다. 그날 11초가 남았던 그 순간 이어폰에서 목소리가 1초만 늦게 들렸다면, 방아쇠가 당겨졌다면 오늘의 세계 지도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수백만 명의 삶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 방아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알 수 있습니다. 김한솔은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잠시 멈춘 것입니다. 그림자는 빛이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 짙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블랙 섀도우는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다음 순간을 위해, 다음 기회를 위해. 그리고 폭스와 레드의 이름을 가슴에 품은 채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